오더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죠. 3차 체포영장 꼭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할 검찰이나 법무부 지기현 판사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173만 원 계좌로 보냈다는데 이해 안 가요. 20번인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왜 법원은 그러십니까? 왜 법원은 자기들에게는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제주의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사들도. 그리고 저희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당일날 계엄사령부에서 법원으로 전화했어요. 누가 전화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제가 올라오면서도 다시 확인하니까 안전관리관실에서 우리 오늘 안전관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관리관이 그 시간에 왜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추적합니다. 지금 나와 안전관리관은 그 시간에 왜 나와 있죠? 여쭤보셔도 됩니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간에 긴급하게 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재판이 꾸려지면 우리가 군사법원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서영교도 잡아가고 이재명을 잡아가면 처치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차 실장님들이 그냥 걱정이 돼서 사발통문식으로 서로 연락했어요. 자, 안전관리원은 어느 전화를 받았냐면 그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시간에 안전관리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엄사령부가 1시쯤 전화합니다. 안전관리원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11개짜리 소장을 통해서 전합니다. 파견시키라고. 그 결정을 여러분은 못 내립니다. 그 안전관리원은 그때 그 시간에 왜 나와서 유선 전화를 받았을까요? 전화 올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전화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가 다 체크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 못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초코파이는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해결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습니다. 네. 성매매 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공판 검사였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미영 검사 여기 나와서 자기네들에게 보안 수사권 주지 않으면 성폭행 피해자 어떡하겠냐고 책임질 거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안 수사권 없어요?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안면이라고 하는 검사는 그 성폭행 피해자가 성매매했던 그 검사에게 공판 검사로 공판 상황을 받을 때 가서 말할 때도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강간 사각지대의 사건이에요. 고등법원에서 정관 판사를 갖다 대더니 무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곳에 가서 고법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조영찬 검사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상고해달라고. 제발 상고해달라고. 상고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성폭행 당했는데 상고가 기본 아닙니까? 근데 조영찬이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 들어봐 주세요. 조영찬이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폭행 피해자가 상고를 해달라고 울부짖는데 상고를 안 해주는 검사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상고 안 했습니까? 이러고도 성폭행 피해자 누가 돌볼 거냐고 이야기합니까? 상고를 안 해주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면담을 요청했고 메일 편지를 쓰고 당직실에 10시까지 음성 변조입니다.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나가면 바로 뛰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씀 흐느끼면서 우는 그런 일 목소리예요. 당하고도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냐면서 재결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바꾼다는 거는 공무원 교육 자체가 무너져요. 앞에가 저렇게 절절하게 우는 목소리예요. 제발 제발. 일주일 내내 갔는데 저게 마지막 6일째랍니다. 갔는데 자기가 상고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고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걸 알아봤더니 이 피해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피해자는 특수강간인데 조영찬이 공판검사를 맡았고 특수강간이 그냥 일반강간으로 되었답니다. 제가 끝까지 추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 그 해당 사건은 1심, 2심 무죄돼 갖고 되게 그러면 그냥 상고 포기를 하는데 이건 다시 위원회 여러 갖고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2024년도에 일어난 건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요. 이번에 명백하게 관련 규정들 정비해갖고 그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좀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재명 정부의 검사가 나와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이건 뭐 과거 일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 게 있어서 감사원장님. 네. 자, 제가 관저에 다다미빵 들은 거 지적했죠? 예. 다다미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내놓으라 그랬죠? 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료 삭제했답니다. 21g 쪽에서 그렇게 삭제했으면 여러분 포렌식에서 갖고 와야죠. 21g이랑 직접 통화했더니 경호처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 있는 자료를 모두 다 삭제했답니다. 그때 경호처장 김용현입니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1g 여러분 포렌식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 자료도 모두 다 포렌식했죠? 포렌식을 서해 사건만 막 405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1g 자료가 삭제됐어요. 포렌식 해야죠. 포렌식 하지 않고 우리에게 삭제되어서 없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맞습니까? 감사원장님 그건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21g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경호처가 와서 다다미빵 넣은 설계도와 모든 것을 태블릿 PC까지 모두 다 삭제해버렸다. 그게 공공기록물인데 1급 비밀인데 공공기록물을 삭제하면 됩니까? 경호처는 당시의 경호처장은 누굽니까? 이 범죄자 김용현입니다. 저희들이 추적하면 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감사원장님 21g 여러분 불러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불려갔답니다. 감사원에. 지난번에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할 적에 처음에 서면을 했고 두 번째는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서면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뒤에 2차 감사 때 저희들이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 삭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렌식 해야죠.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민간이기 때문이라고 자료를 줘요 뒤에서. 그러면 경호처가 삭제했으면 경호처가 포렌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변입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원장님, 네. 그 지난번에도 서영교 위원께서 같은 취재 질의를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알고 계셨나요? 21g 측이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온 경호처 직원에 의해서 다다미빵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경호처 측에서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아는 사실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요. 네. 아마 21g 측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저희들을 통해서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이미 전부 보안상 이유로 폐기를 했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답변을 드렸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 법사위원의 추궁을 받고 나서도 감사원장님을 속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21g 측에서 자료가 폐기돼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폐기돼서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21g에 요청을 했고요. 21g 측에서 폐기돼서 없다 그래서 자료를 못 드렸다. 그래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아마 답변을 드릴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그 2차 감사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2차 감사를 껍데기 감사를 하셨나요? 아니 자료도 없이. 2차 감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차 감사 아니요. 그게 변명이 아니고요. 아니 법사위원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법사위원이 지금 질문을 통해서 감사원장이 예. 지금 하신다 그러는 게 아니요, 그게 감사원은 허수아비입니까? 감사원장님은 왜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감사를
그 관저감사를 처음에 할 때 한 차례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한번 보류 결정이 돼갖고 한 차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2차 감사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지금 국회 감사 요구가 들어와서 또 감사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처음에 나간 감사의 두 번째 조사 때는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첫 번째 제 기억으로는 감사에서는 그때 네. 감사원장님 답변하실 때 그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예.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2차 감사라고 명명을 하시든 재감사라고 하시든 간에 부실한 감사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중점 봉합하기 위한 감사. 아니 저희들이 그 당시 네. 중점이 그리고 그 지금 이 사실 중요한 사실도 지금 처음 위원회 질의를 통해 처음 알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감사에서 아니 이게 국민 혈세를 알아서 마음대로 막 썼는데 그걸 감사하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감사 중점이 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처음 그 말씀이 감사에서- 어이가 없어서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초점이 달랐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엄청난 사실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관저에 확인을 못했다는 불필요한 것은 공사를 잘못 엄청나게 더 말씀드렸고요. 많이 배보다 배꼽이 큰 정도로 많이 했는데 국민 혈세가 들어갔어요. 그거 제대로 감사하라라는 그 감사원의 그 제대로 된 책무를 이행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님. 네, 근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그 당시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국민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감사가 외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아니, 다다미가 그러니까요.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런데 보이는 사실마저도 이거- 외면하고 중점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서 답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감사 요구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 김용현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 경호처장이 이걸 와서 삭제를 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돼서 좀 확인한 뒤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도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1g은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 직무감찰의 한계가 김용현의 행위. 김용현의 핵이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기관이 답변을 불성실하게 계속함으로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기회를 드리도록 드리는 그렇게 겁니다.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한 짓거리를 보세요. 바다밑밥 넣은 김건희를 보호하고 싶어요? 관저에 바다밑밥 넣은 김건희를 보호하고 싶어요? 법무부 장관님 이분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살펴보시고 상부하지 않으면 사과해 주세요. 이건 저 의원님, 그게 저희들이 그 사건 모아서 검사가 그 공소유지를 부실한 거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1심, 2심 이제 무죄가 나서 당사자는 이제 강력한 상고를 요구를 했는데 되게 1, 2심 무죄 나게 되면은 연속 무죄 나게 되면 상고를 되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본인이 강력히 요청해서 상고심 위원회를 열어갖고서 위원회의 또 결정으로 이렇게 상고를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장관님 제가 네. 1심, 2심 무죄 났는데 네. 3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 관련, 그때 답변하셨어요. 저 네. 1심, 2심 무죄 나고 상고심까지 갔다 왔어요. 법무부 그래서, 장관님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님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1심, 2심 무죄 났는데 다 예, 그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어쨌든 저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 관련 검사들이 이 관련 사건에 관여하거나 했던 것은 절대 안 된다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명하게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이미 이게 2024년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작년입니다. 24년도에. 네, 지금 이석하신 곽규택 위원님, 박준택 위원님, 네, 신동욱 위원님,
조배석 위원님 이렇게 국감장의 자리를 비우시고 네 마지막 종합 국감인데 네 저 국감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출석하신 나경원 의원님은 자세가 불량하십니다. 네. 제가 2시 반에 회의를 속개를 해서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를 중지합니다. 까지 전염해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은 좀 공허한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모든 국가 경제 정책은 시장에서 반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관세 협상 어제 너무나도 잘 타결되니까 코스닥이 4천을 훌쩍 넘지 않습니까? 4,900을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당일치기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에 감탄을 한다. 그런데 당나라 당 국민의힘에서 이걸 또 폄훼해요. 사실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돼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력을 가해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왔는지 별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방해를 하더니 오늘 아침 모든 보수 진보 모든 신문 방송이 잘 됐다 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 우리 나경원 의원 폄훼하는 거 보면은 역시 상당히 멀리 온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무장관. 예. 지금 일부 극우 보수들이 협정 시위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 매우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트럼프 시진핑 회담하잖아요. 또 이재명 시진핑 다 회담을 했잖아. 우리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요. 한쪽만 먹으면은 영양실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돼 나가요. 그런데 아니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 들여보고 오지 마라. 그 관광객들 상대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영세 또는 상인들 그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대고 협정
시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애국적 차원에서 강한 제재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국회에서 이게 좀 관련 그 처벌 규정이 조금 미비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집회 시위 자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종, 민족, 국가 이런 면에서 잘해주세요. 제가 수차 지적을 했지만은 예. 수자원공사 입찰 비리 5,200억이 사라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지검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한 번도 대전지검에 검찰에 잡혀간 사람도 없고 전화 한 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검도 모르겠다고. 이거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할 때 그 명확한 증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풍문에 기초해서 어쨌든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의뢰를 했는데 기본적인 조사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뭐 어떤 담합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 그 단서들이 나오죠. 수자원공사 사장이 윤석열의 선거 캠프에 있던 아주 측근이에요. 윤석대. 네네. 같은 공주 충남대 출신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무조정실에서 고발해서 8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대전지검에서 누구도 부르지도 않고 위험히 처리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쿠팡 뭐 이런데 특별감찰을 하든 거기도 좀 주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세요? 예, 일단은 저희들 사건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살펴보세요. 네. 지금 쿠팡 200만 원 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10만 노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자회사식, 협력회사식, 계열회사들이에요. 본사는 썽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이 2천만 원, 2천억 사건이 되고 지금 본사에서는 김앤장 등 국내 굴지의 로펌을 사서 선긋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네,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이번 국감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국감입니다. 사실 올해 아니면 못해요. 내년만 돼도 다시 내란 청산을 내년에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동의하시죠? 예, 저희 재판도 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대선에 개입하려는 고의가 진짜 없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2.3 내란의 목적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독재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개헌을 합니다. 개헌 다음에 뭐 하느냐? 간선제로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더하고 나중에 김건희 대통령 만들겠죠. 자, 그리고 정적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적의 대표격인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A급 수거 대상으로 제거를 하고 혹은 사법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독재 완성 어떻게 해? 윤석열이 독재 완성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개헌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최상목에게 보낸 저 문건에 보면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회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헌까지 나가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엔 간선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3선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죠?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거. 3선 집권이 노상원 수첩에 나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봐요. 이게 허황된 얘기인 것 같지만, 자, 부정선거론이 바로 간선제로 가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직접 선거 맡겨놨더니 부정선거 하더라. 그러니 간접선거로 바꿔서 대통령 체육관 선거 하겠다. 비상입법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정적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독재 완성 위해서 국회에 저렇게 개헌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이려고 했죠. 오늘 재판 중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침탈합니다. 입증이 아니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작두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손가락 절단해가면서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혹은 그게 무리다 싶으면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 제거하려고 할 때 이런 식입니다. 수용장소 이동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불행하게도 제 이름까지 있네요. 이렇게 A급 수거 대상은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사법살인 방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게 부정선거 자체가 내란이다. 여기 이제 북한 살짝 끼워 넣겠죠. 내란이다. 내란으로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법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자,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상권 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행정부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서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립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거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조희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겁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법원 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이 3건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다음 보여주시죠. 결국에 비상계엄은 실패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보여주시죠. 그 플랜 B는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합니다. 하기환송으로.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시죠. 아니요. 대법원의 종합 그림을 볼까요? 대법원은 뭘 했는지 내란에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사법 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합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 B를 가동해서 후보자가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허황된 것 같죠? 다음 페이지. 전두환 내란과 비교해 보시죠. 똑같습니다. 왼쪽에 독재 완성, 군사 독재 했죠. 개헌,
국회 기능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로 개헌했습니다. 다음번에 간선제,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고 오고 후계자 문건이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재명 제거는 김대중 제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선고한 거 아시죠? 자, 보십시오.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청구를 기억하고 저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월 4일 날 12시 20분에 이제 연합뉴스 기사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우리 공보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보원 이야기로는 그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취지 이야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상세히 한 적이 없다는 건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시 20분에 이제 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사법부가 입법부처럼 위헌이다라고 바로 선언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안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포고령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위헌성이라는 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 마련한다든지 검토하는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12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 1분에 이제 이렇게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 오원식 의장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해제를 위한 어떤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링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에 이 비상계엄의 어떤 위헌성을 갖다가 최초로 선언한 그런 이제 대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건 위헌성이라는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이제 온 국민이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 용기 있게 얘기 못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아니 저도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네, 같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란을 성공시키려 한 세력 아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검찰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는 내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정치적 추궁을 하고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혁 조치 이런 걸 강구하는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거나 방조했던 세력 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기회와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국감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바로 이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그러한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게 온갖 시비를 걸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래서 자, 포고령을 보시면 정당 정치활동 금지,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위반자 처단한다.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원초적으로 무효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 피감기관으로 나온 며칠 전이에요.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죄의
재판의 신속성과 또 내란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여러 위원님들이 추궁을 하니까 아직 재판 중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답변 제한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전두환 유죄 확정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오래된 시간이 걸렸습니다. 17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은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안 해야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국민적 정의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 입틀막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 법원의 자세입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지금 그게 맞는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겠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판사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오늘 상고기각 판결로 나온 걸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맞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검토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판결문에 어떤 따르면 내용인지. 예. 판사 시절 그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프 모임에 초대를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청탁이 실현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보석이 되었거든요. 판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라면 네, 그대로 사실관계는 된 것 확신하게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청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석과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받은 돈이 한 2억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장동혁 판사에게 제공이 됐다면 그러면 이것은 뇌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하신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우리 위원님께서 법조인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답변하기는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골프 모임에 초대돼서 둘이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탁이 실현이 됐고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건네졌는가,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의혹 제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청탁과 그 다음에 이 금전 지급 간의 대가 관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처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이것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이 변호사들에 대한 수용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저는 아직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네. 그게 범죄의 단서가 된다고 하면 수사하게 나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처장님 그러니까 제 가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장관님 저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비용 추계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국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난번 현장 국감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조병구 사법 지원실장님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대법원장님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대법관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장님이 그러면 대법관들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전합을 하기로 했다고 당연히 그랬을 봐야 것으로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예. 이 3월 28일에 접수가 되고 되자마자 전합이 되고 그러면 이 전합이 지정은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조병구 실장님께서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전합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번 걸쳐서 이 말 저 말이 막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화면 좀 올려주세요. 행정처장님께서 지난 9월에 그 답변하신 게 있거든요. 이 사건은 3월 28일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모든 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지금 조병구 실장님께서 접수되자마자 대법원장이 전합으로 지정해서 이 사건이 전합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주도로 대법관들과 함께 이 사건을 전합으로 신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이 전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 서면 답변에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대법원에 작년에 접수된 24,044건이 모두 전합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러니까 내규와 달리 내규에는 전합으로 회부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규에 위반해서 모두가 전합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 24,044건도 모두 전합으로 지정돼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자료를 달라 했더니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특별하게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법관들과 함께 전합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결론을 내기로 하신 건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아마 사무실 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규 규정상 이제 대법원장이 지정하거나 아니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거나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님이 이제 지정에 대한 주도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이제 그 말씀이 맞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하신 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기일 지정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기일 지정이 있으니까. 아니라 이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이 사건을 5월 1일까지 이르기 동안 9월 단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어떤 사건하고도 달리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빨리 사건을 결론 내자 대법관들하고 하신 게 대법원장은 맞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이제 전합 판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아닙니까? 거기는 여러 대법관들, 다수 대법관들께서 아니요, 지금 사법지원실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정처장님도 저렇게 답변하셨고 두 사람의 진술을 모아 보면은 대법원장 주도로 이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지원 실장 말씀을 이제 규정상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그 기일을 지정하고 이제 전합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법원장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24,044건과 달리. 이래저 그런데 예. 그럼 이 사건만 특별하게. 그러면 그것은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원 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론상 권원자라고 할까요? 대법원장한테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아, 예, 제가 예 그런 식으로 네네. 이해를. 그런데 하고, 예. 실질상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4,000건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규가 있는 거죠. 배당에 대한 내규, 기일 지정에 관한 내규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처장님, 공평이라는 것은
실질상도 공평해야 되지만 외양상도 공평해야 되는데 이 사건만 나머지 2만 4천 건은 안 그런데 이 사건만 대법원장 이하 모든 대법관들이 3월 28일부터 전화번호로 회부해서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외양상 공평하지 않았다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법원노조 이제 복수연 처장이 네. 나와서 제가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씀이 뭐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비판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 노조 대표가 이례적이다. 여기까지 와서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행정처장님 같이 우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의도성, 고의성. 그래서 심지어 3월 28일부터 쿠데타라고 들을 만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대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의를 거듭 반복하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려면 로그 파일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안 봤는데 자꾸 봤다고 하시니까 볼 수가 없는 건데 의사 진행합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 시간에 신동욱 위원과 조배숙 의원이 발언 방해 행위를 하셨고 신동욱 의원은 특히 2번씩이나 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 감사위원님 박은정 의원 질의 시에 가정적인 것을 놓고 자꾸 질의한다라면서 발언에 개입해서 발언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한 번 더 타 위원의 질의 시에 개입해서 발언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제가 검찰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은 요새 흔히 쓰는 표현으로 우픈 소리가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에 당하고 당한 사람들이 아마 자조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속된 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뭐 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대충 뭐 순사는 뭐뭐 해서 조지고 검사는 뭐뭐 해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 뭐 이런 류의 말이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만 빨리 진행되면 이거 보니까 다 모두들 집행유예로 나가는 사안이고 그런데 그 다음 길로 밀어버리고 선고 받으러 가면 판결문 못 써서 다음 길로 선고기를 연기해버리고 도무지 재판을 끝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도 재판이 안 끝나니까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살기 힘들고 일상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말로서 미뤄져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평을 듣던 법원이 그중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빨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재명 파기 환소심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오늘날 대부분의 재판은 이러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김영 전 부원장은 대법원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보석으로 석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월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었고 재판이 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정 증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돈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남욱이라든지 돈을 전달했다는 정민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정황 진술이 그 허랑한 유동규의 진술을 봉황해 준다는 이유로 유죄가 났습니다. 선고 과정에서는 이들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니까 믿을만하다는 이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주요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진술이 진실일까요?
이들이 단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다고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남욱이나 정민용의 경우는 진술이 2번 바뀝니다. 윤석열 정권 막 들어서자마자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 주장과는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이 2번째입니다. 그럼 어떤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구속된 구치소 방해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이른바 위례사건이라는 별건을 수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검찰청에 소환해대고 뇌물로 될 만한 돈 받은 것을 들먹이면서 압박하고 검찰 마음에 들게 하니까 아예 기소도 안 해버리는 그런 검찰 앞에서 진술한 그 진술이 허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무서웠던 정권이 바뀌고 아무런 압박이 없는데도 법원에 나가서 증인으로 증언한 진술이 허위일까요?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이 진실일 수밖에 없죠.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도 인정 못 하시겠다면 이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유동규라는 사람의 그 갈팡질팡하는 말을 보강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유죄의 증거라든가 유죄를 보강하는 증거로는 쓰일 수 없다고 저는 배웠고 실무에서 그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재판이 세월아 내월아 길어져서 받는 그 피고인들의 고통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 고통은 피고인이 돼보거나 적어도 변호인이 되어서 피고인 옆에 있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법대에서 있는 사람이 그 고통받는 사람과 공감할 만큼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전 대표의 파기환송 시행과 같은 그런 재판만 빨리 할 것이 아니라 김용 전 부원장 재판과 같이 속히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해안도 갖추실 것을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제 검찰에 계실 때나 또 제야에 계실 때나 굉장히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하나같이 다 새겨드려야 될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 또 이제 신속하고 또 공정한 이런 재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악마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에 대한 그 조작편지 조작편지 관련해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지가 2개 있어요. 편의상 그 시기가 다른 편지가 2개 있는데 편의상 1편지, 2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0년 11월 17일자 제1편지입니다. 자, 그 1편지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 의해 추가되고 가필된 내용이 있었고 그 추가 가필된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되었던 것입니다. 대검 감정서에는 총 3가지에 대해서 판단했는데요. 그 3가지를 제가 다 읊을 건 없고 제가 문제 제기한 1편지 추가 가필된 것이 변조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 대검은 판단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가필됐고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글씨가 다른 것이 명백합니다. 27일 대검 국장